연말연시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전망이 우울할까요? 아니면 밝을까요? 거시경제는 개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한 국가의 경제가 개인의 살림을 좌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도 거시경제를 잘 보아야, 한국뿐 아니라 미국, 세계 경제를 잘 보아야 거기에서 추세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에 편승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추세를 거스르면, 물론 역발상 투자를 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추세를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 거슬러 가려면 물이 그 물살을 거슬러 갈 때 아주 그 물고기가 힘이 있어야 하듯이, 세차야 하듯이 그런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인구나 부채나 정치 면에서 볼 때 25년 경제가 밝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4년이라고 해서 경제가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았죠. 23년에서 올 때. 마찬가지로 25년으로 간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지 아니죠.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지금 한국 이 움직임, 사회나 문화, 정치, 경제 비슷하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안 좋으면 25년에도 안 좋을 확률이 높은데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보니까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14%일 때,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65세, 즉 노인 인구가 20% 이상일 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12월 23일자로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즉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약 17% 안팎. 그러니까 수도권은 조금 젊습니다. 아직 초고령 사회에 안 접어드는 셈이죠. 수도권만 얘기한다면. 비수도권은 약 23%. 그것도 가장 높은 곳은 27% 안팎인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곧 있으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27%니까 4분의 1은 훌쩍 넘죠. 가장 노인 비율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초고령의 그런 데는 일찍이 접어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로 하니까 이제 평균 20%를 넘어서서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데 7년 4개월이 걸렸는데 일본은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 초고속 나라예요. 가장 빨리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일본이 그럼 그 10년에 된 것을, 프랑스는 29년,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728, 4배 이상 속도가 빠른 거죠. 일본과 프랑스를 보면 금방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연금 문제죠. 의료비 많이 들어가죠. 복지비, 노인복지 엄청나게 급증하죠.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노인은 아무래도 노동인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노인들 많죠, 우리나라도. 그러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죠. 소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노인들 죽기 직전까지 상속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는 있지 상속은 안 하지. 또 소비성 투자 안 하죠. 아예 소비성 투자가 아니라 그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개는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돌고 돌아 돈인데, 돌지 않으니까 승수 효과를 일으킬 염려가 없고 투자 효과를 일으킬 염려가 없고, 그게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드물어요. 그래서 경제 활력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은 더욱더 이 초고령 사회가 심각해지니까
지역 소멸 내지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저출산이 가속화 내지 지속되면서 더욱더 심화되죠. 그러잖아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 우리나라 지금 순 감소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초고령 인구, 즉 수명은 늘어나면서 더욱더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 중에서도 이제 20%, 21, 25 막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연금의 문제. 이거 연금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공무원 연금이든 군인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의료비는 어떻게 또 감당합니까? 그렇다고 젊은 친구들한테 의료비 계속해서 월급에서 더 떼내고 사회복지비, 노인복지비 더 떼내면 못 살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더 불쌍해질 아이들, 이 세대를 안 낳겠다 하면 어쩔 거냐고요. 이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고요.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버렸다고 해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좋을 수가 없죠.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부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약 6천조라고 합니다. 6천조. 국가부채, 거기에 들어가는 총부채에는 국가부채가 있고, 이건 맞아. 국가부채는 대개 1000조 안팎, 1100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업부채, 이건 2000조 넘고, 역시 가계부채, 이것도 2000조 안팎이죠. 그러니까 기업부채, 국가부채, 개인부채를 전부 다 통틀어서 더해보니까 6천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안팎인데 갓난아기까지도 국가 총부채에 1억 이상을 빚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개인 대출 받은 거, 개인 부채 1억 되는 거, 자기가 분명히 받아가지고 갚아야 할 돈, 그것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 총부채 중에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그럼 가계부채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가계부채는 대개 주택 구입 내지 전세, 이게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약입니다. 약 75%. 그러니까 주택 구입하는데 약 60%, 그리고 전세 자금 그게 한 15% 안팎에서 75% 정도는 이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입할 때 부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물론 다른 용도로 이제 쓰이는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략 그렇게 잡을 때 그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계부채 중에서 그럼 위험한 건 뭐냐? 이건 자영업자 부채예요. 자영업 부채는 얼마나 되느냐? 아까 75%라고 했죠? 이건 20% 내외의 안팎이에요. 이걸 합치면 기타 5%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되는데, 자영업 부채 중에서는 지금 위험 경고가 들어왔어요. 11.5%가 연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전주 시내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제가 전주에서 여기 한 40년 안팎 살았나? 살면서 지금까지 1층 가게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새놓음 써붙어 있는 것이 1층에. 옛날에 1층 황금자리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은 1층 비싸기만 하지 장사는 안 되니까 1층에 인기가 없는데, 그래도 주인들은 창조주 위의 건물주라고 하던가요? 이 조물주 위의 건물주들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한 6개월, 1년, 2년 공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싸기라도 내놓는 게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나을 텐데, 아무튼 자영업자들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연체하는 사람들이 무려 10명에 1명이 넘을 정도예요. 이럴 정도로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도 생산 주체이면서 소비 주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돌아가겠습니까? 카드론이다, 카드 돌려막기다, 급전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2 신용권 같은 데는, 특히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가 신협, 그런 데는 이제 더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신용보증 그런 데서도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소규모 대출 같은 걸 해준다고 할 때도, 그걸 받으려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보면 알고, 대개 이게 부채 늘어나는 거 보면 알고, 그리고 그 급전 몇백만 원 빌려주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그 빈부의 양극화가 돼가지고 특히 자영업자의 고리가 엄청나게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폐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받은 것 갚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데 무슨 여력이 있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더 줄이죠, 오히려. 옷 줄이고 외식비 줄이고 심지어는 학원비까지 줄이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 옷집, 음식점, 학원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 아닙니까? 경제는 인간 만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25년 경제를 밝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죠.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어찌 보면 참 밥값도 못하죠. 정치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 무능한 여당, 무식한 야당, 참 좀 대통령이 문면 운전하는 것 비슷하게, 아니 정치 경력 실제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선거를 한다든가 정치 행정을 본다든가 하는 걸 하루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잘 되길 바라요. 이 국힘 당원들 하며 그 국회의원들 하며, 물론 국민들도 이제 뽑아줬지만 아무튼 참 경험도 지식도 다 중요한 건데, 버티는 걸로 대통령 될 수 있지만 버티는 걸로 몰라요.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철학은 괜찮고 참 노선도 괜찮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정치 능력이라는 건 어찌 보면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성과 예술이잖아요.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인기가 없다. 저 무식한 야당은 정말 대책이 없다. 왜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검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근데 성공체험 몇 번 하다가 이 승자의 저주에 걸린 거죠. 그것도 또 자기가 정치 경력 없는데도 대통령도 되지, 지자체에서도 선거 이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냥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정치 경력 역시 없는 한동훈 데려다가, 참 그만큼 그 인재풀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적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이 무능한 여당, 그리고 대통령. 야당은 말할 것도 없죠. 야당은 진짜 이재명 정말 그 뭐 탄압을 한다고, 자기 탄압한다고 뭐 검사다 판사다 했나 66년 동안 살면서 그런 야당 참 처음 봐요, 처음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용도 폐기한 그 사회주의 이념에 쩔어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민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나라는 이 생산성 없는 여당 야당 얼마나 정치 불안하게 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 무식한 친구들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어도 경제를 죽일 수는 있어요. 특히 야당들. 그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규제에 규제. 사실은 시장에 맡기는, 한번 미국 보세요. 진짜 사업한 사람이 머스크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만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저 야당에 나온 해리스가 여당이었던가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 언론인들이나 우리 국민들 같으면 해리스 뽑았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역시 똑똑해요. 그래서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이 여당의 곤욕도 자업자득이죠. 그 당원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나은데, 그런 생각, 그래도 경험을 해봤어야 되지. 그리고 검사 그 탈색은 됐어야 되지 적어도. 그런데 검사 자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정치로 변신하는데 수업료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은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국회의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무식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치를 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자업자득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야당들 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양비론이나 양실론 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하게 그지없죠 정말. 아마 윤석열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홍준표가 했듯이 이재명은 나라를 뭐랄까 빨리 망하게 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어디서 나서 뭘 주냐고요. 경제를 이렇게 경제인들을 기 꺾어놓고 여기저기 규제를 해놓고 누가 사업하겠어요.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애국자인데 이 무식한 정치인들이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이 나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며 국민들이 사업이 돼야 세금을 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치 불안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금방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올해는 다르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인간만사가 얽힌 경제 세 가지 측면 봐도 인구와 부채와 가계부채 특히 그 중에서도 자영업 정치 이 측면만 보아도 거시적으로 경제가 우울하다. 그러나 또 경제는 심리니까 우울하다고만 할 일은 아니죠.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데 이게 살아나는 데는 한국호, 이 한국함이 살아나는 데는 방향을 트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뭐 6개월, 1년에 금방금방 되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부채는 뭐 이 어디 가겠어요. 하늘에서 돈이 어떻게 보면 뚝 뭉텅이로 떨어지지 않는 한 부채를 딱 해결하는 건 없거든요. 벌어서 갚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내년 투자든 아니면 직업에서 이렇게 벌는 소득이든 다른 차원의 이 경제 관리든 이걸 줄여야 될 텐데 부채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참 자산 큰 거 떼가지고 한 10년도 넘게 그때 부채 딱 정리했는데 정말 새로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부채를 지면 노예가 된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도 물론 정의 부채가 있고 플러스 부채, 부의 부채, 마이너스 부채가 있죠. 특히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이 레버리지 부의 부채 쓰지 말아야 겠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플러스 부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빚을 안 지고 사실은 견디는 힘, 벌어서 이것을 버티는 힘, 그것이 굉장한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25년 경제 준비가 바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좀 전 뭐 아마추어 셈인데 아마추어가 경제를 어둡게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생각도 한번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들도 잘 해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제니까요.